네, 한류와 언어 5주 2차시 강의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그 5번째 PPT 2페이지 대중문화와 언어를 하고 수업이 끝났는데요. 이어서 3쪽 5번째 PPT 3쪽 한류와 언어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와 언어, 사실 우리 강의 제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한류라고 하는 이 문화의 속성, 그리고 그 문화와 관련된 언어, 한국어, 그리고 한국어와 서로 그 한국어가 번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찌되었던 간에 여러 지역의 언어들,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를 평가하는 관점, 그러니까 한류를 평가하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류라고 하는 어떤 문화를 수용하는 그 지역이 결국 그 지역의 문화가 하나의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관점과 수용 지역이 동일어가 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한류를 평가하는 그 수용 지역의 관점이 한류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크게 서구권과 아시아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먼저 아시아권, 제가 쓰기를 서구권을 먼저 썼지만 한류가 먼저 확산된 것은 중국, 대만, 그리고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보면 좋건 싫건 한중일 문화가 아무래도 제일 어떤 그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싫어하는 면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겨울연가가 크게 히트치고 또 중국이나 대만에서 한류라는 용어가 대만이냐 아니냐 등등 우리가 처음에 배워봤었잖아요. 그렇게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권은 서구 중심 이 아시아권에서 생각하는 한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서구 열강의 식민지였죠. 미국이 됐건 영국이 됐건 프랑스나 네덜란드가 됐건 어쨌든 서구 열강의 그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서구 문화를 유입하고 대중문화도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서구 중심의 문화를 어떤 주류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들도 한류를 받아들이면서 서구 중심 문화의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로서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그렇게 선도하게 되는 그런 콘텐츠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물론 일본 문화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는 사실 식민 지배와 동남아권도 일본과 감정이 좋지 않은 나라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얘기가 좀 다르지만 아무래도 같은 아시아권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호감, 비호감을 떠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친숙하죠. 한중일 3국은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는 또 가부장적인 문화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어떤 공통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동남아시아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유교 문화의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아시아 문화권들은 공통된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권에서 물론 세련되지 못하고 말 그대로 고퀄이라고 여러분 표현들 한다면 어떤 퀄리티가 좀 좋은 그런 좋지 않은 문화라면 그것이 수용도 당연히 되지 않겠지만요.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매력적인 어떤 그 한류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더 친숙하기 때문에 쉽게 아시아권에서 쉽게는 아니지만 아시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거부감 없이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반면에 서구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K-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특수한 마니아 계층의 그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태국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그게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권에서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한류는 소수 매니아의 특이 취향 혹은 뭐 이국적 취향의 콘텐츠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대중화의 물꼬, 서구권에서 대중화의 물꼬를 튼 게 이제 그 강남 스타일이죠.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제 그 경우에는 거의 원히트 원더였던 반면에, BTS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팬덤을 이끌면서, 그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한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특히 뭐 봉준호 감독의 그 아카데미 수상을 통해서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건 간에 권위와 인정과 같은 어떤 주류 문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서구 주류 문화에 인정받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어떤 질적인 그런 그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제 동반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 달라진 면은 있지만, 한류라 하면 뭐 특이한 뭔가 너 좀 그래 뭔가 그야말로 아직 그러니까 보편적이다. 뭐 우리 사회에서의 할리우드 영화 같은 그런 속성을 가졌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좀 이제 뭐 서구권이나 아시아권은 수용자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 생산자의 입장이죠. 생산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국수주의적인 관점에서 국위 선양을 하는 컨텐츠다. 오늘 저녁 뉴스에도 이제 밑에 이제 프롬프트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한국의 대외 인식을 개선하는 데는 이제 한류가 큰 영향을 미쳤다. K-팝이나 뭐 K-드라마, K-무비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좀 국수주의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는 뭐 보면은 이제 특히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처라는 측면에서 그와 관련되는 어떤 서구의 긍정적이고 이제 뭐 찬사에 가까운 평가들에 대해서 막 쫙 나와 있는데, 일종의 이제 국뽕이죠. 뭐 국위선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전근대적이고 뭐 고리타분한 용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이 한류 컨텐츠들이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굉장히 제고하는, 높여주는 데는 큰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로서는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제도권 내에 끌어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면이 있죠. 뭐 우리가 앞에서 한류의 정의에서 배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좀 추진을 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아시아권이 한류를 좀 더 쉽게 수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좀 전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아시아권도 언어적으로는 이질적이에요. 언어적으로는 이질적이죠. 여러분 뭐 중국어가 뭐 굉장히 친숙하고 일본어가 막 아주 친숙하고 뭐 배우지 않아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런 거는 아니죠. 뭐 동남아의 뭐 타갈로그어, 뭐 태국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사한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언어적 이질성을 좀 극복하지 않나. 예를 들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이슬람 문화권의 서남아시아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에서 예전에 그 송일국 주연의 그 주몽이 뭐 시청률이 뭐 7, 80% 나왔대요. 여러분들의 시청률 7, 80% 선생님 어디서 거짓말합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모래시계, 뭐 여명의 눈동자, 뭐 이런 드라마들은 뭐 시청률 5, 60%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달리 여러분들은 핸드폰으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미디어들이 이걸 볼 수 있는 매체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TV밖에 없으니까 모래시계라는 아마 드라마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모래시계가 퇴근시계다. 그러니까 그거 드라마를 보겠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되게 인기가 있는 드라마를 할 때 뭐 저녁 모임을 만들거나 그러면 되게 욕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란에서도,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 왜 우리 그것도 사극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중동 지역의 이슬람 문화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보수적인, 그리고 가부장적이고 그런 어떤 그 속성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몽이라고 하는 드라마, 또 왕국이죠. 거기는 중동에는 왕국도 많으니까 뭔가 이렇게 어필하고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속성, 배경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서구권의 경우에는 한류는 굉장히 이질적,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고 뭔가 낯선 것, 이런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어필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들면은 익숙한 것들에 더 이제 손길이 가게 돼요. 여러분들 아직 나이 안 들어봐서 모르지만. 그래서 서구의 경우는 이질적인 문화에다가 낯선 언어라는 이중적인 수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미국 매체에서 라디오에서 BTS의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 근데 라디오라고 하는 미디어는 좀 올드 미디어에 해당한다. 그래서 변화에 저항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서구의 경우에는 아시아권과는 달리 이제 문화의 이질성도 이제 작용해서 이중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한류 컨텐츠들이 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뭐 내가 과제의 예로 뭐 딸기도 있겠지만 뭐 딸기, 뭐 키트, 지금 뭐 마스크, 뭐 여러 가지 뭐 LG 냉장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제품이 좋고 뭐 아니면 맛있거나 뭐 이러면은 음식 같은 경우는 맛있고 또 제품이 훌륭하고 이러면 이것은 이제 여러 문화권에서 수용이 돼요. 그건 생활재로서 실용성에서 필요한 건데, 근데 이렇게 문화 상품은 잉여재잖아요. 필수재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죠.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가에 내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불호가 있는데, 그때는 단순한 실용성에 의해서 문화 콘텐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류를 정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문화만 국한할 것이냐, 또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범주까지 넓힐 것이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죠. 그래서 숙제를 낸 거지만.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류 확산의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앞에서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한류가 서구 주류 문화에서 수용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주류 문화에서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뭐 BTS라든지 BTS를 위시로 한 K-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영화, 드라마. 그러니까 초창기와는 달리 아무래도 여러분이 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수용되고 좀 적극적으로 필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BTS의 노래가 왜 미국에서,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큰 음악 시장, 뭐 세계 최고의 음악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그다음 일본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거대한 그런 어떤 음악 시장에서 BTS의 음악을 선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전통적인 라디오와는 다른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낯선 것, 그런 것에 뭔가 새로운 것을 선호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제 BTS 음악이 수용되면서, 특히 이들이 바로 미국 대중문화의 메인스트림인 그 미국 사람들의 아주 선호 대상, 미국 젊은이들의 선호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진짜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낯설고 새롭기는 하지만 BTS의 음악이 전혀 미국 문화, 대중문화와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죠. 기본 뿌리는 한국의 대중문화는 미국식 대중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고 낯설면서도 익숙한 그 무엇이라는 거죠. 새롭고 낯설면서 익숙한 그 무엇. 네, 아주 새롭고 낯설기만 하면 생경한 것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의 대중문화의 중추인 영미문화의 하위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가적 상품의 특이성입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한국 사회는 첫 번째 이미지가 뭘까요? 여러분 다 알죠? 분단국이요.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분단 국가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중에 뭐
뭐 그냥 뉴스도 잘 안 보고 이러는 사람은 아직도 6.25 전쟁통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말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젊은 애들은 역사 교육도 받고 이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거는 전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 세대 만에 경제 기축을 이루어서 G20 안에도 들어가고 뭐 세계 경제 규모에서 12권 안에 드는 뭐 10위도 했다가 11위도 했다가 12위도 했다가 이런 국가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에요. 이런 나라인데 뭐야 이 노래, 뭐야 이 영화, 야 이 사람들은 참 죽어라고 사는구나, 죽어라고 하는구나 이런 어떤 매력을 느껴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콘텐츠의 보편적 공간과 이국적 특성의 호소력이죠. 뭐 예를 들면 뭐 BTS 팝이 뭐 노래죠, 뭐 별거 있겠어요. 노래만큼 뭐 어떤 나라의 노래,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깐소네 같은 거 뭐 샹송 들으면 프랑스어 다 알고 뭐 스페인어, 이태리어 알아야 뭐 그 노래가 즐거워요. 멜로디가 아름답거나 뭐 이러면 솔깃해서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사는 뭘까 하고 한번 찾아보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컨텐츠 중에 유난히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공감들이 이끌어내는, 기생충이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빈부격차라고 하는 인류의 오랜 역사 동안 그리고 현재 모든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겪게 되는 보편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주제가 굉장히 획기적인, 좀 창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소비자들에게 다가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성과를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뭐 기생충 같은 경우는 반지하방, 저런 거는 우리나라에선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뭔가 익숙한 그 무엇 플러스 새로운 그 무엇이에요. 근데 그 조합이 몇 프로 대 몇 프로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그 배합이 미묘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 이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 이제 그야말로 코리안 웨이브, 거대한 빅 웨이브를 타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국어를 생각해 봐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냐면,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외국어 공부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습득과 학습이 있다고 했죠. 습득, language acquisition이라는 부분이 있고 language learning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만 12세를 critical period라고 해서, 결정적 시기라고 해서 만 12세를 기준으로 만 12세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는 반면, 그걸 넘기면 언어를 학습해야 돼요. 학습하게 되면 이거는 이미 피곤해집니다. 습득은 그야말로 그런 것을 뭐라 하냐면 생득적으로 타고난 언어 습득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여러분 한국어 공부할 때, 모국어 습득할 때 뭐 기억 안 나잖아요. 저절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새로운 외국어를 학습하려고 하면 거절되는 것은 없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문화를 수용하는데 첫 번째는 장벽이에요. 첫 번째는 장벽입니다. 우리가 모두 느끼잖아요. 선생님도 느끼고 다 느껴요. 재미있는 컨텐츠가 있고 뭔가 재밌어 보이고 저 배우 되게 멋져서 저 영화 보고 싶은데 그냥 자기 나라 말로만 계속 얘기하면 못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문화에서 언어는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어떤 그 문화 컨텐츠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건 장벽이에요. 근데 과연 장벽이기만 할까라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은 장벽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무조건 장벽이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1차시 수업에서도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밀어놓고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했죠. 일단 한류 확산과 한국어 부분은, 한국어 위상은 우리가 앞쪽에서 이미 배웠으니까 경제 규모의 글로벌화와 함께 한국어의 위상은 상승했고, 다양한 한류 콘텐츠의 수용의 장벽이기도 하고, 이 장벽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극복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오늘 차시 그리고 다음 차시 수업에서 번역 문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깊게 좀 살펴보도록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수용의 문제에서 장벽에도 차이가 있어요.
K-팝의 서구 수용과 K-드라마의 아시아권 수용, 언어의 문제와 관련됐다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음악이 언어의 장벽이 얕아요.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프랑스어를 몰라도 파리의 거리를 샹젤리제 거리를 걷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프랑스 노래가 들리면 길거리에 서서 들을 수 있고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 카페에 들어가서 차 한잔을 할 수가 있어요. 가사가 몰라도요. 아름다운 멜로디만으로. 그래서 장벽이 낮아요. 그래서 한류에서 서구권에서는 드라마나 상대적으로 그 영화보다는 음악이 먼저 훨씬 더 쉽게 전파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똑같죠. 그런데 아시아권에서 드라마가 쉽게 수용된 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한 사람들이 조금 더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문화적인 공유점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 수용권에 따라서 언어의 장벽도 높낮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초창기 한류에서 아시아권에서 한류가 인기 있었던 것에 비해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 뭐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보다 더 높은 문화 좀 고급의 높은 문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더 우리보다는 위쪽에 있는 문화라고 생각했던 서구에서 우리의 컨텐츠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 이제 우리는 궁금한 거죠. 왜?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언어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번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번역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쉽게 생각이 되죠. 예를 들면 요번에도 기생충에서 짜파구리를 어떻게 번역하냐라 뭐였죠? 짜파구리 이런 거, 네,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번역을 한 분이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예를 들면 서울대 연대를 안 하고 옥스퍼드로 바꿨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번역가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도 이번에 좀 살펴보면서 번역의 개념 정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언어 경계를 넘어서는 문화의 교류는 기본적으로 언어 대 언어의 번역 문제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역 문제는 어떤 문화든 그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공통된 문제가 됩니다. 우리 그 문화 소비자와 문화 생산자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번역의 문제는 해당 언어의 정치, 경제, 문화적 힘에 따라 일방적일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공감을 할 겁니다. 영미 문화를 포함한 서구 문화 콘텐츠를 수입하는 경우 번역은 수입하는 비주류 언어권의 몫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수입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특히 요즘 여러분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가면 그 영화관에서 이제 더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막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빙을 많이 보고 어른들은 이제 자막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다 더빙 같은 거 보세요. 들어가서 보면 막 개그맨들이 아이들 만화가 많으니까 막 더빙하고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더 목소리 연기를 하게 되죠. 그건 다 결국 비주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메이저 랭귀지가 아닌 한국어, 아니면 태국어, 아니면 말레이시안 영어 쓰는군요. 아니면 네팔어, 이런 사람들이 자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 한류의 경우,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들여오면 우리가 소비자잖아요. 소비자가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이었는데, 한류의 경우에는 이 한류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번역을 함께 처리해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기생충은 그 번역한 사람이 외국인이지만 보통 번역은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네이티브 스피커가 필요하죠. 자, 그 기생충을 번역하는 부인이 한국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공존하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류의 경우는 우리가 그 영화를 내보내려고 하면 그 컨텐츠에다가 번역을 붙여야 되는 것이죠. BTS 같은 경우도 아주 메이저한 빅히트에서
공적으로 내놓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내놓는 경우에는 이제 영어 자막 같은 게 있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 BTS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비자인 팬들이 이제 번역을 많이 붙이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거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간에, 여기서 문화 사대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외국인들을 위해서 생산자들이 번역을 붙여야 하느냐. 그러면 네팔 사람도 불편한데 네팔어도 붙여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오로지 영어만 붙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화 사대주의가 되는 것이죠. 문화 사대주의. 어찌되었건 간에 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나중에 문화 사대주의랑 문화 상대주의도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라는 그런 정의적인, 항상 학문은 그래요. 정의적인 개념을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포괄적이고 애매한 번역을 떠나서 번역이 뭐냐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에요.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아주 다의적인 그런 개념 정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에는 언어 내적 번역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어 간 번역이 있고, 그리고 기호 간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 내적 번역은 동일한 언어 체계 내에서, 그러니까 한국어면 한국어, 영어면 영어, 그 해당 언어 체계 내에서 같은 말을 다른 언어 기호로 해석하는 것. 뭐 말하자면 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고유어로 썼는데 한자어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번역이 되는 것이고, 네. 반면 언어 간 번역,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번역은 언어 간 번역이죠. 서로 다른 언어와 언어 사이에. 언어 간 번역은 특정 언어로 쓰인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거고, 마지막 기호 간 번역은 뭐냐면 언어 기호를 비언어적 기호 체계로 바꾸는 거예요. 뭐 악보를,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점자죠. 점자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호 간 번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번역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포괄적인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언어 간 번역,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작업인 두 번째의 협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요즘은 가끔 보면 뭐 여러분들 뭐 인사관, 뭐 여기 공대 쪽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인사관 같은 데 보면 통번역 과정 뭐 이렇게 대학원 선발과 관련되는 뭐 이렇게 안내가 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통번역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여러분, 통역하고 번역은 달라요. 딱 들어보니 그렇죠. 통역은 사실 구어 차원이고 번역은 이제 문어 차원이 더 강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데 영어는 통역과 번역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트랜슬레이션이에요. 영어는 그냥 트랜슬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을 그냥 단순하게 번역으로만 보면 안 되고 사실은 통번역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류 콘텐츠, 우리가 보통 보는 지금 K-팝이라든지 K-드라마, K-무비는 이제 통역의 경우보다는 번역의 경우가 주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번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영어 표현은 통역과 번역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일반적인 번역은 서로 다른 언어 간의 번역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번역의 시스템을 도식화해 놓으면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어 교육에서도 쓰는 용어인데 여기 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SC라고 해요. S는 source라는 뜻이 되고 T는 target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source language, target language,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서도 나의 모국어는 source language고 내가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하는 외국어를 target language, 목표 언어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여기 번역에서도 동일한 개념을 비슷한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어떤 번역사가
번역사는 번역을 하는 사람이요. 미국의 소설가가 당연히 영어로 썼겠죠. 영어로 된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왼쪽에 그 영어로 된 소설 원문을 SC, Source Text라고 해요. 그럼 ST죠. ST는 Source Text, 원래 영어로 된 그 텍스트의 원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SL은 뭐냐면 영어로 됐으니까 영어 언어죠. 그러니까 Source Language가 되고, 그 다음에 SC는 그 작품을 포괄하는 이제 Source Culture가 되는 거예요. Source Culture가 되고, 그럼 반대 오른쪽은 번역을 하겠죠. 화살표는 번역 과정이에요. 화살표는 번역 과정이에요. 번역 과정을 거치게 되면 TT는 뭐겠어요? Target Text가 되죠. 예, 결과적으로 뭐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한국어 텍스트. 그 다음에 TL은 뭘까요? 이제 Target Language, 이제 한국어가 되고, TC는 Target Culture, 목표 문화가 되겠죠. 조금 전에 화살표 부분은 여기 밑에 보라색을 보면, 보라색으로 선생님이 써놓은 부분을 보면 번역은 화살표로 대변되는 단순기계 작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화살표를 이렇게 간단하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역에 지금 보면 양쪽에 source culture와 text culture가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에워싸고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는 텍스트와 텍스트의 1대1 대응 같지만 그 텍스트들은 각각의 언어가 쌓여있고 언어를 포괄하는 더 큰 집합체인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문화와 언어를 모두 배려하는 그 배경 지식을 모두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 번역이기 때문에 단순하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아주 뭐 그냥 도식화 해놓은 거라 뭐 외우거나 그러기에는 어렵지 않지만 한번 용어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차 시는 또 이러다가 영상 끊어지면 그러니까 2차 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3차 시 수업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